서울 마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창문 하나가 겨우 햇살을 허락하는 좁은 원룸에서 김준호는 잠 못 이루는 새벽을 맞고 있었다. 23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지만 현실은 매일 밤 그림자처럼 그를 짓눌렀다. 낡은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것을 보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 시간은 그에게 익숙한 시작이었다. 새벽 3시부터 여고 9시까지 이어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 불과 1시간.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학교에 갈 채비를 해야 했다. 온몸이 청은망은이었다. 하루에 서너 시간 남짓한 잠은 그의 몸을 지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작은 냉장고 문을 열자 며칠째 그대로인 김치와 라면 몇 봉지가 보였다. 밥을 지어 먹을 시간도 기력도 없었다. 그는 세면대로 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잠이 달아나는 듯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준호의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었다.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은 그에게 서울 생활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매주 전화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하고 물으셨고 그때마다 그는 씩씩한 목소리로 네 엄마, 학교 식당 밥도 맛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이었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걷는 것도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교통비 150원이면 라면 한 봉지를 더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 학교에 도착한 그는 텅 빈 강의실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쏟아지는 잠을 참으려 애쓰는 그의 모습은 주변 학생들에게 그저 성실한 학생으로 비쳤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성실함 뒤에 숨겨진 절박함과 고단함을.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저녁 과외를 잘 해야 할 텐데 다음 주에 들어올 아르바이트비로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월세 35만 원을 납부하라는 집주인의 독촉 문자가 와 있었다. 장어를 확인하니 52,000원이 전부였다. 내일 당장 집세를 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그는 약속된 과외 장소로 향했다. 1시간 동안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과외를 2시간 하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4만 원을 벌 수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학생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과외를 마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힘이 없었다. 다음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 돌아가면 잠이라도 푹 자고 싶었지만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는 애써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그때였다. 그의 눈에 익숙한 풍경 속 낯선 움직임이 들어왔다. 인파로 붐비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 노파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인도 위로 쓰러졌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남루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들고 있던 낡은 가방도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놀란 듯 걸음을 멈췄지만 누구 하나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멀찍이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야? 쓰러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129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스마트폰을 꺼내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저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 그의 발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사람들을 해치고 할머니에게 달려간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태를 살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맥박은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준호가 여러 번 불렀지만 할머니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하고 소리쳤지만 여전히 모두들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서야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급히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준호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덮어드렸다. 자신의 온기라도 전해드리고 싶었다. 겉옷을 덮어주자 할머니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2명의 응급구조사가 다가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은 없으시고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은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준호를 향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상황에 그가 나서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터였다. 내일 당장 집세를 내야 하고 다음 주에나 들어올 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까지 따라가면 분명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응급구조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와 어떤 관계세요? 준호는 대답했다. 관계는 없어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시는 걸 봐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같이 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과외 학생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수업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다. 다행히 상대방은 흔쾌히 이해해 주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받을 수 있었던 6만 원을 포기해야 했다. 6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비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구급체에 올라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순간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느꼈다.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구급차 안에서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희미한 앰뷸런스 불빛 아래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팍은 위태로워 보였다. 응급구조사는 무정의로 계속해서 할머니의 혈압과 맥박 수치를 보고했고 그 목소리는 준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던 걸까? 과외 학생의 어머니에게서는 괜찮아요. 다음에 보충하면 되죠. 라는 따뜻한 답장이 왔지만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날의 저녁 식사와 내일의 교통비가 사라지는 계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6만 원. 그의 한 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었을까? 구급차는 신촌에 위치한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다.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곧바로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고 준호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긴박한 분위기가
준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앉아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주에 들어올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는 이번 달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다. 만약 병원비라도 나오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가 무사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30분이 지나고 중년의 의사가 응급실 안에서 나왔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길에서 쓰러지시는 걸 보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보이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지시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며칠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되실 겁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 수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응급 처치비부터 결제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왔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45에 8,000원입니다. 준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샵이 8,000원. 그의 전 재산 52,000원 중 거의 전부였다. 그 돈을 쓰면 내일 당장 집세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끼니를 거르는 것은 물론 집에 돌아갈 지하철비조차 남지 않을 터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과 후회가 거세게 밀려왔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굳이 병원까지 따라와서?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들을 억눌렀다. 이미 치료를 받으신 상황에서 결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산대로 향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5장과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동전들을 모두 꺼내 계산원에게 건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표정을 숨기려 애썼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지갑을 확인하니 소원원 남짓한 돈만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비 1,150원. 그리고 며칠 동안 버틸 돈을 생각하니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때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찾으셨어요. 보러 가시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응급처치실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뜨고 계셨다. 얼굴에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지만 작은 미소가 번졌다. 고맙네, 젊은이. 내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건가? 준호는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까처럼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네. 길에서 쓰러지셔서 많이 놀랐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네. 요즘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도 다 있구나. 이름이 뭐니? 김준호라고 합니다. 준호,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박민지라고 해. 그때 할머니의 몸이 불편한 듯 꿈틀거렸다. 입원이라니. 그럼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준호는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다. 걱정 마세요.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힘겹게 자신의 아들 연락처를 알려주셨다. 준호는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가 가고 나서야 겨우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우 무뚝뚝했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 귀찮음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박민지 할머님의 아드님이시죠? 할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어머니가요? 어떻게 쓰러지셨는데요? 상대방은 놀라기보다는 마치 업무 보고를 받는 듯한 말투였다. 준호는 할머니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탈수와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라서요. 일주일 후에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준호는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런 무미건조한 반응이라니. 그래도 할머님께서 많이 위독하셨는데 위독하다고 하셨나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괜찮네요. 어차피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것도 익숙하시고 병원에서 잘 돌봐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아가면 그때 병원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할머니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했다. 아들놈이 바쁘다고 하지? 할머니의 쓸쓸한 미소는 준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네,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이는 늘 바쁘거든. 밤이 깊어지도록 준호는 할머니의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편의점 사장님께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빠지면 곤란해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그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병원에서 밤을 지새기로 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해 하셨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든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다. 준호는 병원 간이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새벽을 맞았다. 병원 특유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할머니의 회복을 기원하는 소리 없는 기도처럼 느껴졌다. 간밤에 할머니는 수액을 맞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으시는 듯했다. 할머니의 곤히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를 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고단함이 밀려왔다. 아침이 밝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셨다. 준호야, 너 밤새 여기 있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준호는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다.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그때였다. 준호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간밤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가 자신의 거짓말을 들켜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준호의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준호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침은 원래 잘 안 먹어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널 보러 가기 전에 병원 식당에 가서 아침이라도 먹고 오렴. 돈은 할머니가 지갑을 찾으려 하자 준호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가진 돈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실 그의 지갑에는 4,000원 남짓한 돈만 남아 있었다. 그 돈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라면 한 그릇 사 먹기도 빠듯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 이틀 정도 더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으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내 그 미소는 사라졌다. 이틀이나 입원이라니. 그럼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할머니는 또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준호는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아드님께서 곧 돌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다.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니? 그리고 병원비가. 준호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과외 학생의 어머니였다. 준호 선생님, 어제 갑자기 수업을 취소하셔서요.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이가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던 과외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이해해 주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보니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때문에 네가 일을 못하게 되는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준호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그때였다. 병원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다. 보호자분, 지금까지의 중간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60만 원.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이었다. 아드님이 출장 중이라 하셔서 퇴원하실 때까지는 정산하셔야 합니다. 총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직원이 나가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다. 100만 원이라니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네가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막았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도 무거웠다. 할머니의 아들이 일주일 후에나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신의 지갑에는 단 4천 원만이 남아 있었고 다음 주에 들어올 아르바이트비는 이미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께 전화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아빠, 제가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제 전 재산을 다 쓰고 과외도 잘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도 준호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보냈다. 할머니는 잠든 준호를 보며 계속해서 미안해 하셨지만 준호는 그 미안함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좋아지셨다. 의사는 하루만 더 지켜본 후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퇴원 수속을 위해서는 입원비 전액을 결제해야 했다. 총 9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다. 할머니의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셨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짐만 지우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해결책이 없었다. 그는 병원 직원과 상의해서 일단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기로 했다. 병원비는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강남구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다. 3층 건물에 2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가 할머니 댁이세요? 그래, 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런 곳이 편해. 집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소박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해 주셨다. 나는 화려한 것보다 평범한 게 좋더라. 이웃들도 좋고 시장도 가깝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준호는 감동받았다. 그때 할머니가 일어나서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다. 준호야, 이걸 받아라. 고마운 마음이야. 네가 나를 위해 쓴 돈도 있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준호에게는 정말 간절한 돈이었지만 할머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기에 받기가 망설여졌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야 해. 이 할미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에 준호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마운 건 나야. 네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 준호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편의점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 할머니의 집을 나선 준호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비록 가진 것이라고는 할머니가 쥐어주신 10만 원과 지갑 속 몇천 원이 전부였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돈을 써가며 낯선 할머니를 도왔고 그 때문에 소중한 아르바이트와 과외 자리를 잃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손해였지만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감사가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취방에 도착해 받은 10만 원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만 원. 이 돈이면 당장의 생활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편의점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하지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할머니께 받은 돈으로 당장의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월세 35만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였고 과외 학생 어머니로부터는 이번 주에 보강 수업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과외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경영학 원론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집주인이었다. 준호 씨,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건가요?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집주인 아저씨. 제가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게요. 아르바이트비가 매달 이렇게 늦으면 저도 곤란한데요. 저도 이 건물로 먹고 사는데 제발 좀 제때 내주세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할머니를 돕고 받은 따뜻한 마음도 지금 당장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한 학생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같은 과 후배였다.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네, 괜찮아요. 시험 기간이라서 좀 피곤해서요.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당 떨어지면 공부 안 되잖아요. 저 먼저 갈게요. 후배는 준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총총걸음으로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손에 들린 초콜릿을 바라보았다. 아주 작은 초콜릿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초콜릿 하나가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런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었다. 마치 할머니가 그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처럼. 그는 천천히 초콜릿 포장지를 뜯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콜릿이 입안에 퍼지면서 그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 작은 초콜릿 하나에도 이런 따뜻함이 담겨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준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편의점 일자리 외에도 주말에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다른 과외 자리까지 모두 샅샅이 뒤졌다. 그날 밤, 그는 밤늦도록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진심과 오늘 후배가 건네준 작은 초콜릿의 온기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비록 크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준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보여준 마음과 후배가 건넨 초콜릿의 온기는 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다. 그는 밤늦도록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고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비록 당장 해결되는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자취방에서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하던 준호는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낡은 건물이라 늘 소음이 있었지만 오늘 들리는 발소리는 달랐다. 뚜벅, 뚜벅. 단단하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였다. 이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책에 집중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를 시킨 것도 음식 배달을 한 것도 없었다. 이웃이 찾아올 일도 없었다. 누구지?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낯선 남성이 서 있었다. 깔끔하게 잘 다려진 고급스러운 검은색 수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브랜드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고급 외제 세단이 서 있었다. 김준호 학생이십니까? 정중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준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법무법인의 최상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성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다. 명함을 받아든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한법무법인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곳의 변호사가 왜 이 누추한 자취방에 찾아온 것일까? 혹시 일주일 전쯤 박민지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이 맞으신지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아닙니다. 할머님께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최상현 변호사는 준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다만 할머님께서 당신을 꼭 찾아뵙고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안에서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준호는 자신의 좁고 어수선한 방을 돌아보았다. 라면 용기가 쌓여 있고 교과서와 노트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5평 남짓한 공간에 이런 고급스러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민망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변호사를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세요. 좁아서 죄송합니다. 최상현 변호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졌다.
낡은 책상과 침대, 작은 냉장고가 전부인 방 안에서 그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먼저 할머님께서 당신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대로 감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께서 이미 충분히. 준호는 손사래를 쳤다. 최상현 변호사는 준호의 말을 제지하며 웃었다. 잠시만요. 혹시 박민지 할머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혼자 사시고 아드님이 바쁘신 사업가라고만. 변호사는 그의 책상 위에 신문 스크랩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한남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박민지 할머님은 한남그룹 이강준 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한남그룹, 건설, 유통, 금융, IT 등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다. 직원 수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기업. 그 기업의 총수 일가 중 최고 어른이라니. 준호는 현실감이 없었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네, 맞습니다. 한남그룹의 최고 어르신이시죠? 변호사는 준호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왜 할머니께서는 그런 평범한 곳에서 할머님께서는 평소에 소박한 생활을 좋아하십니다. 화려한 저택보다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사는 평범한 삶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할머님의 뜻을 존중해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상현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사실 할머님께서는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님의 진짜 신분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수수한 옷을 입고 계시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준호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고마워하셨던 이유를.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준 사람은 준호가 처음이었다고 하셨다. 그것도 할머니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말이다. 할머님께서는 특히 당신이 병원비를 내실 때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는데도 말이죠.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할머니께서는 그것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주셨다. 최상현 변호사는 준호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준호의 순수한 마음이 한남그룹 최고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동과 고단함, 그리고 현실의 무게가 뒤섞여 있는 준호의 눈빛에서 그는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보았다. 잠시 후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아까 책상에 올려놓은 신문 스크랩과는 달리 봉투는 두툼하고 묵직했다. 준호 학생, 할머님께서 당신께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는 작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하얀 수표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5만 원권 지폐가 아닐까 싶어 확인하려 했지만 지폐보다 훨씬 단단한 느낌에 준호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그제야 봉투 안에 든 것이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아닌 100만 원짜리 수표였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이나 들어있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2억 1천만 원입니다.
최상현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숨을 멈추었다. 1,000만 원. 그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것 같았던 돈이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변호사에게 다시 내밀었다. 준호 학생. 할머님께서 당신에게 이 돈을 주시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은 보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응원입니다. 변호사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결국 봉투를 다시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겪어온 가난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내 진심이 누군가에게 전해졌구나.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상현 변호사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할머님께서 준호 학생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서류철을 열자 연세대학교 장학금 지급 확약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준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연세대학교 장학금요? 네. 앞으로 남은 학기 등록금 전액과 매달 생활비, 그리고 교재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성적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인성과 성실함을 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등록금. 매 학기 그를 짓눌러 왔던 가장 큰 무게였다.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그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한남그룹 인턴십 추천서입니다. 졸업 후에는 정식 직원 채용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인턴십 추천서요? 준호는 서류철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남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다. 수많은 명문대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이었다. 그런 곳에 자신이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 할머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순수한 마음과 뛰어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보는 당신의 눈을 높이 사셨죠. 그래서 당신이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짓눌렀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최상현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꼭 제 감사한 마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할머님의 뜻을 전해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할머님께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도 당신에게 전한 선물이 퇴색될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준호는 변호사의 말을 이해했다. 할머니께서는 그에게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존감까지 선물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 학생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준호는 홀로 방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와 장학금 서류, 그리고 인턴십 추천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것이 꿈일까?
혹시라도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그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수표와 서류의 단단한 질감은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생각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삶은 한순간에 달라졌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빚을 갚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밀린 월세를 냈고 다음 달 월세까지 미리 지불했다. 집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께 받은 돈으로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따뜻한 밥을 사 먹었다. 한 그릇의 평범한 순댓국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다. 더 이상 당장의 끼니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불안과 초조함에 잠 못 들던 밤은 사라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자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아르바이트와 생활비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강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고 교수님들의 칭찬도 이어졌다. 며칠 후 그는 한남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웅장한 빌딩은 그의 자취방이 있는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준호에게 낯설면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준호는 한남그룹 기획팀 인턴으로 배정받았다. 기획팀은 회사 내에서도 핵심 부서 중 하나로 모두가 뛰어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준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인턴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문대 출신이었고 해외 유학파도 많았다. 준호는 자신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커피를 내리고 회의실을 정리했다. 사소한 일이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처리했다. 다른 인턴들이 쉬는 시간에도 그는 자리에 남아 선배들의 업무를 어깨너머로 배웠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했고 퇴근 후에도 관련 서적을 찾아 공부했다. 그의 성실함과 열정은 곧 선배들의 눈에 띄었다. 준호 씨, 쉬엄쉬엄해요. 너무 열심히만 하면 빨리 지쳐. 괜찮습니다, 선배님. 배우는 게 즐거워서요. 그의 대답에 선배들은 흐뭇하게 웃었다. 다른 인턴들은 준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어차피 인턴인데. 맞아. 우리 스펙 쌓으러 온 거지. 노예처럼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스펙 한 줄을 추가하는 인턴십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자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기획팀장인 이재원 부장이 그를 불렀다. 준호 씨, 잠시 이쪽으로 와봐요. 준호는 긴장하며 팀장의 자리로 다가갔다. 이 서류, 자네가 만들었나? 서류는 준호가 밤늦게까지 남아 작성했던 자료였다. 네, 부장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훌륭해. 인턴이 이 정도 수준의 자료를 만들다니 놀랍군. 논리적이고 데이터 분석도 잘 되어 있어. 이재원 부장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준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팀장은 서류를 준호에게 다시 건네며 말했다. 자네가 인턴으로 들어온 경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네. 혹시 배경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최상현 변호사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야 했다. 부장님, 저는 그저 제 힘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싶었고 할머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부장은 준호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알겠네?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준호의 인턴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의 참신한 시각은 팀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다른 인턴들과는 달리 그는 회사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는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얻은 깨달음이었다. 어느덧 인턴십 마지막 날이 되었다. 한남그룹 본사 로비에는 준호의 이름으로 된 꽃다발이 도착했다. 김준호 인턴님, 이거 받으세요. 어떤 분이 보내셨는데 보낸 분의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준호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꽃다발에는 쪽지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준호는 쪽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준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준호야, 이게 얼마만이니? 우리 강아지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준호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께 꽃다발을 건넸다. 할머니, 이거 혹시 네가 좋아하는 안개꽃으로만 골라보았다.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다 들었단다. 기특한 내 새끼. 준호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늘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다. 준호는 할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장학금을 받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 한남그룹 인턴십에 합격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다.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저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이야. 그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건 온전히 너의 몫이란다. 네가 가진 순수한 마음이 그 씨앗을 키운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께서는 늘 그의 마음을 읽어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소박한 집밥이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따뜻한 쌀밥.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만찬이었다. 준호야, 혹시 회사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니? 아까 그 아이는 내 아들인데 혹시 너를 괴롭히지는 않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회장님께서는 저를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턴으로 들어온 경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행이구나. 그 아이가 늘 바빠서 너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하고. 괜찮아요, 할머니. 회장님께서도 바쁘실 텐데요. 준호는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나도 할머니처럼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그동안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배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는 가장 먼저 학교 장학금 신청을 했다.
물론 그는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는 장학금 신청서에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지난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그는 학교 장학금 심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준호 학생, 당신의 장학금 신청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높이 사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후배에게 보증금을 보태주었다. 선배님, 이건 나도 예전에 너처럼 힘들게 살았었어. 나를 도와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너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 후배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준호의 작은 행동은 그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준호는 그 후로도 꾸준히 선행을 베풀었다. 학교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준호의 행동은 학교와 회사에서 조용히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진정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준호의 선행은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그 물결은 점차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남그룹의 한 임직원은 준호의 행동을 보고 감동받아 회사 내에 사랑의 나눔 봉사 동아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준호는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봉사 동아리는 많은 직원들의 호응을 얻어 빠르게 성장했다. 준호는 봉사 동아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봉사 활동을 기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전했다. 어느 날 준호는 봉사 동아리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재원 부장을 만났다. 준호 씨, 자네가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정말 훌륭한 일이야. 아닙니다, 부장님.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재원 부장은 준호의 겸손한 태도에 흐뭇하게 웃었다. 아닐세. 자네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자네는 정말 좋은 인재야. 한남그룹에 와줘서 고맙네. 이재원 부장의 진심 어린 칭찬에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다.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삶. 그는 그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께 받은 마음을 다시 세상에 나누어 주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준호의 삶은 여전히 순조롭게 흘러갔다. 한남그룹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어 기획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그의 주도해 시작된 사랑의 나눔 봉사 동아리는 사내의 자랑이 되었다. 학업과 일,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던 그의 삶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준호는 오랜만에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최상현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변호사님, 혹시 할머니께 연락이 되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 가봐도 안 계세요. 최상현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준호 학생, 할머님께서 병원에 계십니다. 네, 어느 병원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이십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중환자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초췌한 얼굴의 이강준 회장이 서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이강준 회장은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네. 이젠 제 목소리도 못 들으시고. 이강준 회장은 오열했다. 준호는 이강준 회장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평생을 냉정하고 차가운 사업가로 살아왔을 그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아들이었다. 이강준 회장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내 어머니를 살렸네.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었네. 회장님, 사실 나는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별 볼 일 없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했네.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런 아이를 도와주셨을까? 그런 못된 생각까지 했었네.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진심과 순수한 마음은 내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보석처럼 빛내주었네.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어머니는 외롭게 떠나셨을 걸세. 준호는 이강준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지만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한남그룹의 정식 사원이 된 이야기,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받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발 눈 뜨세요. 준호는 흐느꼈다. 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셨다. 준호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장례식은 한남그룹 총수의 어머니답게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았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빈소 한쪽에 서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발인이 끝난 후 준호는 최상현 변호사로부터 할머니의 유언이 담긴 서류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또 하나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준호야. 내게 빛이 되어준 나의 소중한 사람아. 내가 널 처음 만난 그날 나는 이 세상에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회의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너는 내게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은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었지. 너는 나에게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스승이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네가 가진 순수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싶었다. 바로 내 유산이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고 그 재단의 이름은 마음의 빛 재단으로 명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재단의 이사장을 너에게 맡기려 한다.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 강준이를 잘 부탁한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여린 아이이니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렴. 부디 내게 빛이 되어준 너의 삶이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큰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봉투 안의 서류를 보았다. 거기에는
재단법인 마음의 빛 이사장 임명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제야 할머니의 진정한 유산을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할머니의 삶의 철학이자 사랑이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마음의 빛, 재단의 이사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김준호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가슴에 품었다. 마음의 빛, 재단 이사장. 28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재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한남그룹 기획팀을 떠나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강준 회장은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장을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대로 그는 이 회장을 형님이라 불렀고 이 회장은 준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준호는 재단 설립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가장 먼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많은 한남그룹 임직원들과 외부 자원봉사자들이 재단에 동참했고 마음의 빛, 재단은 설립 1년 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재단으로 성장했다. 준호는 이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는 이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낡은 원룸에서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 따뜻한 격려를 건넸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늘 진심이었다. 한 번은 한남그룹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유독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학생은 지방의 작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면접 내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그 학생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았다. 면접이 끝나고 준호는 그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의 빛, 재단 이사장 김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면접 잘 보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와 식사라도 한 끼 하실 수 있을까요? 학생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준호의 제안을 수락했다. 준호는 학생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도 한때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던 경험, 그리고 낯선 할머니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까지. 학생은 준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니.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 덕분에. 준호는 학생에게 힘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한남그룹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준호의 삶은 마치 할머니의 삶의 연장선 같았다. 할머니가 그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준호는 다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치 거울처럼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준호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선행은 씨앗처럼 뿌려져 싹을 틔우고 작은 숲을 이루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준호는 40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마음의 빛,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재단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원룸에 살고 있었고, 낡은 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다. 그날은 할머니의 기일이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묘소에 찾아가 하얀 안개꽃을 놓았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음, 잃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묘비에 새겨진 박민지라는 세 글자를 바라보던 준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차갑고 메말랐던 그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날을. 할머니는 그에게 단순히 돈과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준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그의 발자취는 이제 할머니의 발자취가 되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